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소상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쭉 자신의 업체를 성공시킨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분이 걸어왔던 인생 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명이 유관순이고요. 김민주입니다. 네. 저는 현재는 아파트 추진위원장을 만 2년째 맡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30년간 디스플레이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름을 딱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간 끔찍 놀랐습니다. 우리 성공한 CEO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브랜드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네. 공간 디자인의 일종인데요. 저는 그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공간 스타일리스트라고도 하죠. 예, 백화점 가면 왜 윈도우 쪽에 시즌 디스플레이 시즌마다 바뀌는 거 있죠? 네. 예, 그것도 거기 포함되고요. 네. 예, 국내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 가면은 부스 만들어 놨잖아요. 예. 미팅 부스. 예. 그것도 이제 공간 디스플레이의 하나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그게 아주 이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제 1995년도에 사업자를 내면서 30년 동안 디스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감히 이태리나 프랑스로 수출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어요. 패션 제품이나 디스플레이 제품. 그것도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누가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예,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독창적인 사업 영역을 발굴하셨군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 이게 되게 네. 중요할 텐데 네. 그 효과가 뭔가요? 디스플레이 효과는 크죠. 보통 디스플레이는 브랜드를 위한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모두 매출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궁극적으로는 매출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브랜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와 프라이빗 브랜드, 토탈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는 그야말로 빅 브랜드잖아요. 이제 제가 진행했는 것도 크리스찬 디올, 입생, 베르사체. 그 당시 가장 유명했죠. 지금도 유명하죠.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예. 이런 명품 브랜드보다는 네. 프라이빗 브랜드나 하우스 브랜드가 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명품만 브랜드 취급을 했었어요. 네. 운이 좋게도 좋은 고객들을 만나서 이 브랜드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시면 그간 해오셨던 브랜드 관련된 이런 걸 하신 게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책으로 만들면 몇 건을 만들 것 같아요. 토탈 빅 브랜드와 프라이빗 브랜드까지 200개 정도. 오 마이 갓. 그 방금 앞에 그 쌓여 있는 게 사실 그 당시 받았던 상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거기 갖고 오신 거죠? 네네. 그때 뭐 표창장 받았는 거, 유망중소기업 네. 이런 것도 있고, 상공회의소 상장도 있고, 또 수출 실적 상장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아요.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하면은, 가장 많았던 데가 코엑스, 그러면 인터컨티넨탈 위에 거기 명품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고요. 거기 가면 이제 각종 브랜드를 다 가장 많이 전시해놨는데 거기고요. 소공동의 롯데호텔, 그리고 이제 공항, 면세점, 어디 가서 보시라, 몇 층에 가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죠. 아유, 멋집니다. 멋져?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길에 있는 샵들이나 백화점, 명품관이 거의 전시관이었어요. 저희 쇼룸이죠.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 업계에서 한 획을 확실하게 긋는 분이네요. 아, 멋집니다. 예, 외국의 패션 디자이너들한테도 같이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던 이야기예요. 이런 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고, 대구에서 처음
수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구의 메이커가 안경이거든요. 안경이요? 네. 네, 처음에는 안경과 관계된 일을 많이 했었어요. 말하자면 안경테 수출, 그리고 안경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곳에, 대구에?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경 수출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일들, 디스플레이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해외 전시회에 자주 나갔습니다. 해외 전시회? 예. 예, 열심히 다녔고, 부스도 열고, 열심히 하니까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많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아마 디스플레이 업체는 지금까지도 한국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안타깝게도 국내가 IMF 때라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그 활로를 해외에서 찾은 게 맞겠군요. 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건 저는 사실 해외 나가면 언어적 문제가 좀 걸리는데 네. 언어적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통역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통역한테 이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통역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다 들을 수는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들리긴 하는데 예. 약간은 아쉬워. 네. 그래서 네. 제가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나라의 언어는 제가 다 공부를 해서 제가 직접 대화를 하고 네. 예, 수출 업무를 하고 또 들어오면은 또 이제 바이어들하고 회신하고 코레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또 주고 받아야 돼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아마 타자기 가지고 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몇 명 안 됐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근데 통역 인건비는 엄청 비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가 주 무대였는데, 예. 특히 프랑스나 이태리는 국가 우월적인 문제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자존심이 없었어요. 강한 나라라는 말씀이죠. 네네. 영어를 잘 안 쓰고요. 네네. 알아도 잘 안 쓰려고 할 테고. 예. 네. 그래서 어렵겠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공부했는 건 아니고요. 인사하고 제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해서 나중에 이제 잔금까지 다 받고 예, 디자인에 관계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또 외국인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여자가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 와서 자기 나라 말로 상담을 하고 하니까 네. 기분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대화가 안 돼서 오다 거래를 못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저한테 오면은 디자인도 해결돼 언어도 해결돼 니까 저 이제 오다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패션 디자이너들도 많이 만나고 수출 볼륨도 늘려가고 네. 예, 재밌게 오래 기간 동안 예, 재미로 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것도 많을 텐데 가장 1번 언어의 장벽은 본인이 독학을 했구나. 그죠? 거의 독학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디스플레이 상품들을 직접 소개할 정도는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 이제 디자인도 해결되고 언어도 해결되니까 그 당시에 돈이 많이 세이브 되잖아요. 다른 회사보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 하니까 저는 이제 직원이 있어도 제가 잘 부릴 수가 있죠. 잘 시킬 수가 있죠. 알아야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잘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본 나라만 하더라도 30개국 정도가 돼요. 와, 그때 해외여행 다 다니셨네. 네네.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한 나라를 다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렇게 사실 해외를 다니다 보면 네네. 언어의 장벽을 넘어도 사실 아주 곤란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요. 2002년 그때 한일 월드컵 있죠. 네. 그 반지의 제왕 네. 안정환이 오. 예, 골든걸 넣었을 때 그때가 5월 30일이었을 거예요. 5월 예. 31일 이태리 날짜로 네.
근데 그때 제가 이태리에 있었습니다. 네. 이태리에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가 갑자기 자기를 살려달라, 여기서 내려달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살려달라고요? 예, 예. 왜요? 한국 사람이 이태리를 이겼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이태리 축구를 이겼군요. 예. 네, 그래서요. 안정환이 골든 걸렸는 바람에 예. 16강 올라갔잖아요. 네. 이태리가 뒤집어졌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한국 사람만 보면 테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때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그 한국 사람한테 하얀물 같은 걸 던졌어요. 와, 대박. 그러니까 화염병을 이제- 던진다고 자기 네네. 축구 졌다고? 네, 돌멩이도 던지고 돌멩이도 돌멩이는 던지고? 예사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차에 불을 붙일 거잖아요. 그렇죠. 화염병 그러면 던지면 당연히 폭파할 수가 거죠.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게. 그래서 그때 택시 안에서 받던 전화도 제 친구가 너 안전하냐? 지금 이태리인데 이런 뉴스가 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 거죠. 택시. 그래서 제가 이제 도모성당 한 1km 전에 어떤 골목에서 내렸어요.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타고 있으면 더 무서운데. 아, 택시 예, 기사가 예. 무조건 내려달라고 예,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기사가 오히려요? 예. 아, 예. 그 택시비도 안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럴 때는 굉장히 현명해져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순간부터. 예. 그래서 이제 기지를 발휘했죠. 그 근처에 가장 큰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 예. 예. 호텔은 모든 인종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아마 한국인이 있더라도 그렇게 뭐 테러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예.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거, 이번에 예, 지금 재밌는 생각하면 버전으로. 재밌죠. 재밌는 버전으로. 예. 예. 지금 생각하면 재밌죠. 지금은 괜찮지만 예. 그때는 식은땀 남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때 식은땀만 났겠어요? 예,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 또 목숨 있었어요. 달린 일. 자, 두 번째 목숨 달린 일. 넘버 2. 제가 이제 이집트에 좋은 바이어가 있어서 여행 겸 오다를 따로 갔었는데 이제 여권 분실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택시를 타고 네. 예, 그 대사관에 가자, 한국 대사관에 가자 하니까 그쵸. 그 제가 있던 호텔에서 가까운데 북한 대사관이 있었는 거예요. 북한 대사관? 예. 네.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북한 남한 이거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겠죠. 예. 코리아 말고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저를 북한 대사관에 내려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북한 대사관에 면담을 했었어요. 거기 북한 대사관, 남한 대사관하고 확실하게 달랐나요? 딱 들어서 여기 남한이 아닌가라는 걸 어떤 걸 보고 느끼셨습니까? 로스. 예, 북쪽. 그리고 네.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한복을 네, 여자들 한복. 확실하게 다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만나서 면담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들도 저보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저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네. 제가 좀 섬찟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문이 또 있더라고요. 어머, 순간 저 문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소리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예,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기지를 또 발휘했어요. 네. 한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시대였어요. 그렇죠. 좋을 때가 예.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는 미국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트러블이 나면 안 됐어요. 서로 북한도 미국하고 트러블이 나면 손해가 컸고 한국은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하고는 트러블 생길 일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예. 일부러 계속 예, 예. 북한 사람이니까 딱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어를 하니까 뭔가 하겠네. 그렇죠. 네, 그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 6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잠깐도 아니고 6시간 네. 동안 구류해 있었군요. 그 사람이 실종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위험천만한 시대였으니까요. 국내 IMF 시절 이후에 자주 침체되어 있던 시대에 해외 나가서 그런 정도 했으면 네. 그때 뭔가 성취가 있었겠다 싶어요. 슬쩍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그래야 사실 김유지 대표님처럼 이런 삶을 따라하고 싶은 청년들이 나의 미래는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을 어떤 지원센터에 있었을 때 그때 월세를 내면서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다 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다 제 거에서 제가 그냥 예, 월세 없이 그냥 사업을 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구매하셨다는 얘기네요. 멋집니다. 대단한 능력이셨군요. 20대부터 시작했던 창업을 통해서 인테리어 플러스 디스플레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약간 삶의 어떤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셨네요. 일단 재미있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한 획을 그으셨겠어요. 우리 이 김미지 대표님이 서울에 와서 기존에 하셨던 디스플레이 업계 말고 또 하나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하나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죠? 아, 이제 서울에, 그러다 이제 서울에 사업자를 옮기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일만 하기에는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상이 나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비즈니스를 하나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홍대 쪽에 미대나 이런 데하고 좀 관계되는 일들이 있다 네네. 보니까 네네. 홍대 쪽으로 많이 일을 보러 왔었어요. 신촌이나 홍대.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엄청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비트코인 대표 이런 분들이 와도 엄청 큰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시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저런 분들도 저런 데서 주무시는구나. 저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홍대 근처와 강남 한 5개 정도를 운영했었어요. 아, 이분이 그러니까 또 게스트하우스 체인점을 만드셨구나.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도 많이 만났고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났고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연예인들도 많이 만났고 운동선수들도 많이 만났고. 제가 보니까 완전히 그게 핫스팟이네요. 이를테면 거기 처음 게스트하우스 들어갈 때 권리금 내고 들어가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월세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네. 이쁘게 단장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세팅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권리금 받고 파셨겠군요. 네네. 이게 바로 영업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 멋집니다. 멋져. 명품 디스플레이 김민주 대표의 성공시대 2부 기대해주세요.